Y는 FLK라고 이렇게 하면은 노동과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어떻게 국민소득을 만들 거냐. 그런 생산 함수인데요. 여기 첫 번째 들어가는 또 다른 외사 변수가 기술이라는 변수를 집어넣습니다.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주어진 기술이라는 거고요. 이래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하면 기술이 올라가면은 이게 높아지겠죠. 그러니까 더 많은 기술이 좋아지면 우리가 국민소득이 높아지든지 뭐가 높아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요. 90년대까지는 이거를 이렇게 안 쓰고 여기다 bar을 쳤어요. 그러니까 bar을 친다라는 거는 이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주어진 기술 수준 내에서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어떻게 생산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게 90년대까지 얘기였는데 90년대 이후에 루카스 그다음에 폴 러머 이런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거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지식 같은 거 아니야, 기술이라는 게.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 가지고서 이거를 높일 수 있는 내생성장론이라는 게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. 하면서 그 뒤에 이제 기술 혁신이니 뭐 우리가 아는 그런 말들이 쭉쭉쭉 생긴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이 기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하면 높일 거냐라고 얘기를 합시다. 이건 교과서에 있는 얘기예요. 그리고 저거는 뭐 수학적으로 풀면 저렇게 되는 건데요. 저런 얘기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개뻥이고요. 저런 일은 벌어진 적이 없어요. R&D를 이렇게 높이면서 동시에 또 한국이 다른 나라랑 달리 우리한테는 조건이 더 붙어요. 그래서 IMF 경제 위기라는 게 이 1997년에 터져서 1998에 실제로 전개되죠. 그러니까 요게 다 비슷비슷한 때 벌어진 일인데요. 한국은 저렇게 해서 한국도 R&D 비용을 늘려요. 늘리고 저 때부터는 국가가 이제 연구 개발에 중요한 이제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데 마침 또 98년도에 우리가 그 경제 위기를 겪잖아요. 겪으면서 우리나라에 있던 많은 연구소나 혹은 그 연구 관련 기관들도 위기가 와요. 그러니까 정부에 속했던 건 다 위기였죠 그때. 그래서 팔 수 있는 건 다 대답한다고 그러면서 괜히 외환은행 같은 걸 팔고 이렇게 포철도 그때 팔았죠. 근데 뭐 판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하여간 돈 되는 건 다 갖다 팔고 다 나쁘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게 오는데 이게 오면서 우리나라 연구 집단에 제가 보기엔 가장 큰 영향은 WTO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저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PBS라는 걸 도입해요. 오늘 말씀드릴 결론이 사실 저 얘기일 것 같아서 약간 앞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PBS라는 거는 그러니까 프로젝트 베이스 시스템 그래서 프로젝트별로 월급을 준다는 거거든요. 황우석 박사는 제가 저거 할 때 총리실에 있던 시절인데 제가 직접 담당관은 아니었는데 제 바로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 과기부에서 오신 분이에요. 옆자리를 쓰고 있는 사람이라서 회의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 회의장에 갔어요. 그 회의 만나봤는데 처음 만났던 건데 직접 본 건 딱 한 번이거든요. 보고 나왔더니 나한테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사기꾼이네요. 그랬더니 네 생각도 그렇지. 근데 대통령이 지지하는 거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 양반이 이제 황우석 사태 났을 때 사실은 그 과기부 담당했던 국장에서 제 옆자리에 앉았었거든요. 제가 보니까 근데 특별히 무슨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인 것 같은데 사기꾼 분위기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속더라고요. 그 뒤에 보니까 안 속은 사람은 딱 한 명 있었어요. 손학규 같은 분은 뭐 엄청 속았고 박근혜 대표는 그때 속을까 막 그랬는데 약간 그런 선이었고 공개적으로 안 속은 사람은 그때 서울시장 때 이명박 대통령이 안 속았어요. 그래서 딴 사람들은 다 속았는데 이명박 시장이 그때 남긴 말이 뭐냐면은 저 사람은 사기꾼 같다는 거예요. 그 신문에 나온 얘기예요. 그래서 이유가 이유 좀 웃겼어요. 자기가 정치인인데 어떻게 자기보다 말을 더 잘한다고. 근데 내가 보면서 아니 황우석이 사기꾼인 건 그때는 이제 아직 그런 거 안 밝혀졌을 텐데 사기꾼인 건 맞을 텐데 이명박 시장이 저 말을 잘하나.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거 잘 맞춰보면 자기는 말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게 황우석 박사 말을 잘하긴 하는데 약간 기준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죠. 어쨌든 그때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시장 말고는 다 속았죠. 다 속았는데 저는 지금도 뭐 황우석 박사가 엄청 잘못한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문제는 있고 속인 건 맞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저 구조들이 또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질 거다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. 한 5년 된 일인가요? 이건희 회장님께서 천재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그랬잖아요.
제가 그거를 여기다 대고 어떻게 생각했냐면은, 천재 한 명은 얘인데, 걔 한 명 먹어 살리려고 10만 명이 삽질해야 되는 거거든요, 뒤에서. 야, 그거 한 명 먹어 살리려고 사실은 무지무지하게 이게 뺑뺑이 치는 일이 벌어지는 거다. 근데 과학기술이란 건 천재가 한다는 생각 있잖아요. 아, 그런 일은 세상에서 벌어지지 않죠. 그런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클러스팅하는 수많은 집단이 있고 연관된 게 움직일 때 가능하거든요. 이거를 조금 지역으로 연장시키면은 이제 약간 이걸 클러스터 이론이라고 그렇게 붙이는데, 이렇게 돼 있는 생태계가 한 특정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그거 클러스터라고 불러요. 그리고 그 클러스터의 원형이라는 거는 밀라노에서 나왔어요. 이렇게 했는데 부시가 와서 퓨얼셀을 이렇게 안 하고 수소차로 바꿨어요. 원리는 같아요. 원리는 같은데 LNG를 넣어서 LNG를 분해해서 이 안에서 수소를 만드는 거가 있고, 그 분해를 여기서 할 필요가 없이 아예 수소를 넣어줄 수 있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수소를 넣어주겠다라는 게 부시가 한 거거든요. 부시가 했고, GM이, 지금 사실은 그 정부만 잘 드는 회사니까, 아, 그럼 우리도 수소차로 해서 중간에 하이브리드하고 디젤을 건너뛰고 바로 가겠다. 그래서 제가, 쟤 바로 망한다고 그랬거든요. 왜냐하면 이 시대는 세상에서 오지 않을 시대예요. 안 와요. 왜 안 오냐면은 수소를 주려면은 수소 스테이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석유나 LNG나 이런 거와 달리 수소는 보관이 되게 어려워요. 보관이 어렵고 차 안에 넣기도 어렵고, 그래서 그러니까 주유소가 이제 새로운 주유소를 다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. 근데 그게 생길 리도 없고,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. 망하는데 아유 그랬던 사람들이 뭐 안 망한다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. 근데 저건 망하게 돼 있고요. 그 다음 해에 일산에서 자동차 엑스포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 갔어요. 일산 자동차 엑스포 구경을 갔고, 몽구 회장이 이렇게 차 옆에 차에 앉아서 이렇게 태우고 자기가 운전도 했는데, 그때 시운전하는 게 수소차였거든요.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차관한테 얘기를 했어요. 우리도 가면 GM이랑 같이 망한다. 그랬더니 나랑 한참 싸우다가 알았으니까 뭐 안 할게 하고 대충 이제 엎어진 적이 있었거든요. 뭐가 문제냐면은 LNG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잖아요. 그 에너지고 이렇게 되면 약간 효율 조금 높아지거든요. 연소하는 것보다. 그리고 깨끗해져요. 그래서 조금 바꾸는 건데, 수소를 이제 하려면, 수소를 만들려면은, 그러니까 LNG에 해당하는 거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LNG에 해당하는 게 이게 석유일 수도 있고 뭐 석탄일 수도 있는데, 이거를 수소로 바꿀 때 그냥 바꿀 수가 없거든요. 그냥 바꿀 수 없으니 여기다가 전기를 넣어줘요. 전기를 이제 밖에서 공급하는데, 이 전기를 이 규모가 되려면은 원자력으로 공급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부시가 와서 연료전지차, 그러니까 수소차를 만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막 저거 환경 친화적 기술이라고 막 그랬잖아요. 그런데 그게 아니고, 저거는 그냥 원자력을 앞으로 되게 늘리겠다는 얘기고, 부시가 그래서 이를테면 핵폭탄을 다시 만들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. 제가 과학기술 얘기를 이제 아까 시작할 때 공개적으로 하게 된 개인적인 이유는 말씀드렸고요. 그 다음에 우리한테 얘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. 첫 번째는 기술에 대해서도 정책 방향이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뭐 그런 일은 뭐 안 올 것 같지만요. 만약에 노회찬이 대통령이 되면 과학기술은 어떻게 해? 뭐 그런 질문을, 근데 DJ도 저 질문을 안 했고, 그다음에 노무현도 안 했어요. 그리고 이명박도 안 했어요. 그래서 과학기술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우리끼리 미리 얘기를 하거나 시민들하고 논의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거다라는 걸 미리 얘기하지 않으면은 어떤 정권이 와도 아까 말씀드린 뭐 이기준이나 그런 현상들 있잖아요. 그 소환국들에 있는 그 사람들의 자문을 빌고 그 사람들을 위원회에 넣는 순간에 똑같이 돼요.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도 뭐 엄청 준비된 것 같잖아요. 과학기술 보니까 걔도 준비 하나도 안 돼가지고선 지금 막 정신 못 차려요. 이명박 정부한테 제일 분노할 사람이 누굴까요? 그러니까 우리 국민 중에서 어떤 집단? 선생님이요? 방송인? 아니 오마이뉴스 독자? 네, 제일 분노한 사람들이 과학기술인들이에요. 왜냐하면 이 정부가 들어서 맨 처음 한 게 과기부를 없앤 일을 했어요. 과기부를 없애서 기술은 찬잡에 띄워주면 지식경제부를 만들었고,
과학은 띄어서 교육부에 줘버렸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교과부라고 부르잖아요. 그러니까 과기부를 죽인 거예요, 오자마자. 근데 나는 왜 죽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. 좀 이렇게 보다가 뭐 해도 되는데,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. 농림부 뭐 이렇게 해서 뭐 없앤다고 막 그러더니 사실 과기부만 없앤 거거든요.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인의 여러 집단 중에서 과학기술인들이 스스로에 대한 를 지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. 예, 오늘 얘기 이 정도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. 예, 고생하셨습니다.